오빠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 뒤 제 휴대폰에 오빠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거든요. 딱 한 줄이었어요. 사물함 17. 야상 안쪽. 미안.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망가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군에서는 자살이라고 말했죠. 우울증 병력도 문제도 없던 오빠였는데 단정하듯 말했어요. 신고 전화가 들어온 시각, 발견된 장소, 유서 없음, 현장 보존 불가. 그들의 말은 단단해 보였고 저는 너무 작아 보였죠. 오빠의 목에 남아있던 줄 자국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 대신 숨부터 멎었어요. 눈물조차 눈치 보며 흘려야 했죠. 왜냐면 그분들이 계속 말했거든요. 유가족께서 힘드시겠지만 군 전체 명예가 걸린 문제라 조심해달라고. 그 자리의 공기에는 확정이 먼저 있었고 사실은 나중에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흘 뒤 그 문자가 왔어요. 사물함 17. 야상 안쪽. 미안. 그 말에 숨이 돌아오더군요. 죄책감 같은 미안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저에게 맡기는 사람의 미안함이었어요. 거기 가서 꺼내라는 이야기였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떠난 사람에게 물어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질문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사물함 17은 어디일까? 야상 안쪽이라면 어떤 주머니일까? 오빠가 왜 사과를 했을까? 진짜 미안한 건 오히려 나한테일까? 저는 정지화면 속에서 혼자서 달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유품 인도를 이유로 부대에 들어갈 기회를 어렵게 잡았어요. 유품 정리를 담당한다는 분은 서류 더미를 들고 나와 말했어요. 개인 물품은 대부분 분류했고 일부는 정리 과정에서 폐기됐다고. 저는 그 말에 제 속이 폐기되는 소리가 났어요. 문자를 보여주며 사물함 17을 찾아달라고 했죠. 그분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다가 잠시 전화하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물함은 이미 다른 병사가 쓰고 있고 열쇠는 교체됐고 야상은 세탁 보내졌다고. 그 말은 결국 없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대로 세탁실로 향했고 세탁기 앞에서 고개를 흔드는 분께 부탁했죠. 야상 하나만, 번호가 17인 야상만 확인해 보자고. 서류보다 사람을 믿고 한 번만 찾아보자고. 세탁실은 습한 비누 냄새가 났고 쌓인 비닐백을 뒤지는 동안 시간은 바닥으로 쏟아졌죠. 5번째 더미에서 전투복과 야상이 함께 든 봉지가 나왔고 그 안쪽 패딩과 안감 사이에 손가락이 걸렸어요. 얇은 종이의 촉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작은 지퍼백 하나. 안에는 심전도 테이프처럼 말린 메모와 얇은 열쇠 하나. 메모에는 글씨가 울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어요. 은색 보관함. 터미널 코일로커. 3321. 비밀번호는 시계. 그리고 제 이름. 그리고 마지막 줄. 너는 찾을 거야. 겁내지 마. 그 자리에서 울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바로 시내 터미널로 갔습니다. 3321번 코일로커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비밀번호는 시계라니까 오빠가 평소 쓰던 내 자리, 생일이 아니라 군번도 아닌 시계에 박힌 그 숫자. 정확히 맞았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금속과 오래된 비닐 냄새가 올라왔고 회색 파우치가 하나 놓여 있었죠. 얼어있는 내내 준비된 듯 담담한 제 목소리와 달리 심장은 대답을 몰아쳤어요. 파우치 안에는 두꺼운 보조 배터리, 낡은 중고 스마트폰, 그리고 접힌 종이 5장. 종이에는 날짜와 시간, 이름들, 짧은 상황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오빠가 있었다는 곳, 그 시간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저는 숨을 들이키고 그 중고폰을 켰어요. 화면에는 오디오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고 파일명 끝에는 대부분 같은 세 글자가 붙어 있었죠. 롤콜. 첫 파일을 재생하는데 그 안에는 오빠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병사의 호흡과 억눌린 흐느낌이 깔렸어요. 누군가 억지로 웃게 만들며 놀리는 소리,
분명 상급자의 목소리였죠. 파일들이 넘어갈수록 욕설과 명령, 멸칭이 조각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오빠 목소리가 한 번씩 들어와요.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대신 정확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를 또박또박 확인하듯 말씀했죠. 그리고 나흘 전 파일에서 저는 거대한 구멍을 봤어요. 정비창고 컨테이너에서 소리가 뚝 끊겨요. 쾅 하는 소리, 누군가 넘어지는 기척, 그 뒤에 공기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 컨테이너. 그 단어 하나가 제 몸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단어. 저는 그날 밤 컨테이너가 있는 곳을 찾아 지도만 보며 걸었어요. 검문 중대 근처에 오래된 보급창이 있고 그 뒤로 컨테이너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지도 앱은 말하죠. 하지만 민간인은 접근 불가였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대 밖 울타리와 붙은 창고가 있는 산자락의 골목길로 갔어요. 철문 틈 사이로 컨테이너 지붕 끝이 보였죠. 마치 지붕 위로 공방이 벌어졌던 시간을 아직 품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곳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 따뜻한 커피와 편의점 쿠키를 드리며 말을 꺼냈어요. 수많은 군 장비를 지켜본 눈에는 다 놓치지 않는 게 있겠죠. 그는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 결국 조용히 말해줬어요. 보름 전 밤에 트럭 2대가 들어왔고 컨테이너 3개 위치가 바뀌었다고. 원래 가장 끝에 있던 컨테이너가 중간으로 밀려났다고. 그날은 기록상 사고도 공사도 없던 날이었는데 그 말은 저에게 퍼즐판을 줬어요. 저는 휴대폰과 메모 그리고 그날 밤 컨테이너를 찍은 사진들을 들고 군 인권 관련 기관에 달려갔죠. 상담실 공기는 친절했지만 조심스러웠고 끝내 들은 말은 절차를 기다리자는 이야기였어요. 민간 경찰에 가면 관할이 다르다고 했고 군 검찰은 이미 내부 조사로 충분하다고 회신했어요. 저는 같은 복도에서 같은 벽을 계속 부딪히는 마음이었죠. 그때 한 분이 조용히 명함을 건네셨어요. 예전에 군에서 수사병으로 근무했다는 민간 조사관이었죠.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오디오 파일의 소리, 컨테이너, 오빠의 메모.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움직임이 정확했어요. 같이 현장을 돌자고 했죠. 그는 장비를 들고 부대 외곽에서 컨테이너 줄을 살폈어요. 페인트 칠이 신선한 부분, 억지로 눌린 자물쇠, 바닥 콘크리트에 드문드문 새로 생긴 긁힘. 그는 사진을 찍고 분진을 모았죠. 컨테이너 옆 배수로에서 마른 얼룩을 긁어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누군가 질질 끌어서 옮긴 흔적 같다고. 덩치가 큰 뭔가를 안에서 밖으로 혹은 반대로 움직였다고. 제 등골이 얼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의 음성 파일을 그 자리에서 다시 들었습니다. 컨테이너라는 단어가 떨리는 공기 위에 떠 있었어요. 동시에 방에는 거칠어졌죠. 저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험한 말로 그만하라고 했어요. 밤마다 누가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다는 소문 같은 그림자가 생겼고 저는 현관문을 2번 잠그고 나서야 겨우 자리에 누웠어요. 온라인에서는 모르는 계정들이 저를 향해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렸고 제 회사에는 익명의 메일이 가서 저는 무기한 휴직을 권고받았어요. 그들은 사실을 무덤에 묻을 거고 저는 거기 묻히게 생겼죠. 그럴수록 오빠의 마지막 문장이 제 등을 밀었어요. 너는 찾을 거야. 겁내지 마. 민간 조사관과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주변 상가 CCTV를 돌려봤고 부대 밖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량 분석 데이터를 열람하고 터미널 코인로커의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오디오 파일의 원본성 감정을 의뢰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빠가 자주 메모해둔 이름들을 리스트에 올렸어요. 롤콜의 고정 멤버들. 자기를 왕이라 부르던 상병, 사소한 실수에도 벌점과 얼차려를 퍼붓던 분대장, 묵인으로 계급을 지키던 간부. 저는 논리와 분노를 번갈아 마시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저는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흔적을 해부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새벽 제 메일함에 익명으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죠. 돌려놓지 못한 파일. 미안합니다. 본문에는 한 줄짜리 링크와 비밀번호가 있었고 발신인은 전역한 지 한 달 된 병사라고 했어요. 그가 겪었던 공포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들었죠. 그 링크를 열자 압축 파일이 나왔고 풀자 CCTV 영상 3개가 빛났습니다. 헌병대 앞 사각지대라고 알려진 장소를 찍은 영상이었어요. 저는 내내 없다고 했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오빠가 마지막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오빠는 밤 10시 40분에 지나가요. 그런데 군이 발표한 사망 추정 시각은 밤 10시 정각이었죠.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었어요. 사망 추정 시각 자체가 조작됐다는 뜻. 그 순간 저는 오디오 파일들과 시간을 맞춰봤어요. 롤콜 파일 중 하나에서 특정 간부의 목소리가 10시 20분에 기합을 끝냈다고 나오고 병사들의 시계가 동기화되던 순간도 녹음돼 있었어요. 영상 속 오빠가 지나간 직후 컨테이너 쪽에서 불빛이 잠깐 흔들렸고 15분 뒤 트럭이 컨테이너 라인 사이를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 트럭 번호판은 영상에 흐릿하게 찍혔고 그 번호가 실은 부대 물류 차량이 아닌 외부 하청업체 차량이라는 걸 저는 뒤늦게 알게 됐어요. 오빠의 메모에 작게 적힌 글씨 중 하나가 문득 크게 보였죠. 삼거리 주유소 연료 라벨. 민간 조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군납과 연료 대금 관련 비리가 반복되는 구조를 설명했고 그 라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짚어줬죠. 유류가 빠지고 서류가 바뀌고 책임은 사라지고 소문이 나면 다시 바뀐다는 패턴. 오빠가 그 패턴을 보고 말하려고 했을 가능성. 그 퍼즐이 귀신같이 맞아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익명 메일이 도착했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봤습니다. 그날 컨테이너 옆에서 넘어뜨리고 뒤에서 누르고 입을 막았어요. 살아있었어요. 의무병이 오자 그때부터 말이 바뀌었고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손이 식듯 뜨거워졌어요. 말 그대로 손끝에서 피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동시에 한 줄기의 분노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모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음표 끝을 쥐고 섰습니다. 군 검찰에 가면 내부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민간 경찰에는 법령 때문에 수사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들 속에서 다시 같은 벽을 만졌어요. 그래서 저는 공개를 선택했죠. 하지만 아무렇게나 터뜨릴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폭발하기 전에 형태를 가져야 하니까요. 우리는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오빠가 부대에 복귀한 날 선임에게 불려간 밤, 이등병이 울던 세면장, 의무실의 진료 기록, 휴게실, TV의 농구 경기 점수, 그날의 광고 편성 시간까지. 최종 파일은 76페이지짜리 제가 쓴 내 삶의 상고서 같았죠. 저는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답은 엇갈렸어요. 관심은 있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 불쾌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 기사를 내면 법적 위험이 크다는 말. 그때 민간 조사관이 제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당사자 중 한 명과 만남을 주선하자고. 증거를 들고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말로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이 틀리면 바로 달라붙는 증거가 있는 자리. 저희는 연락이 닿는 중간 간부에게 비밀리에 접촉해 만남을 잡았어요. 저는 핸드백 속에 작은 녹음 장치를 넣고 나갔죠. 그 자리에서 그는 저를 서늘하게 바라보며 합의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어요. 저는 맞받아쳤죠. 합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고. 그는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제가 타임라인을 한 줄 한 줄 읊기 시작하자 표정이 흔들렸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밤 10시 20분에 상병이 기합을 끝내고 너희가 남았다. 10시 40분에 CCTV에서 오빠가 지나갔다.
10시 56분에 트럭이 컨테이너 라인을 통과했다. 11시 12분에 너희가 내부 연락망에서 오빠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11시 17분 사망 추정 시각을 10시라고 맞췄다. 그는 부정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다. 우린 지시를 따랐다. 그 말은 지독하게 많이 들은 말이죠. 저는 그에게 또 물었습니다. 오빠가 왜 그 컨테이너에 갔는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누군가의 흔들리는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죠. 연대장의 친척이 하청업체와 연루되어 있었고 유류 라벨을 바꾸는 현장을 오빠가 봤다는 얘기. 오빠가 지적했고 그래서 겁을 줘야 한다며 밤에 불러냈다는 얘기. 그런데 일이 커졌고 사람 하나가 쓰러졌고 그 다음부터는 위가 움직였다는 얘기. 그 자리에서 얻은 음성은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그걸 군 검찰에 제출했고 동시에 민간 법률 대리인과 함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식으로. 그 순간부터 더 큰 바람이 불어왔어요. 명예훼손 고발 예고, 피고 소인의 반격, 이름 없는 악플의 해일. 하지만 바람은 바람이었어요. 손에 쥔 것들을 날려버릴 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 또 하나의 큰 조각이 제게 왔거든요. 오빠의 숨겨진 영상이었습니다. 중고폰 속에 한 개의 폴더가 암호화되어 있었는데 보코와 키는 메모의 마지막 줄이라고 민간 조사관이 알려줬어요. 너는 찾을 거야. 겁내지 마. 그 문장을 숫자로 바꾸는 방식이었죠. 파일이 열리는 순간 화면은 어두웠고 오빠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실패했거나 혹은 내가 이긴 거다. 둘 다 내 탓이겠지. 나는 오늘 밤 컨테이너에 간다. 그곳에서 본 걸 다시 확인한다. 증거는 야상 안쪽. 사물함 17. 그리고 내게 미안하다. 내가 아파할 걸 알면서 내게 맡긴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영상은 37초에서 끊겼어요. 그 순간 제 몸 안에서 뭔가가 쿵 하고 자리 잡았어요. 오빠가 살았다는 말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그는 움직였고 기록했고 저를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듭을 묶어야 했어요. 공개는 국회에서의 진상조사 요구와 맞물려 흘러가게 됐어요. 유족 몇 분이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저는 온몸을 조여오던 시간을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첫 문장은 이거였죠. 사망은 누군가의 인생이 끝나는 일이고 조작은 누군가의 인격이 죽는 일입니다. 그날 저는 오디오 파일 3개, 영상 2개, 타임라인 핵심 3페이지를 공개했어요. 특정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행위와 시간, 지시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홀 안은 숨이 고여 있었고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리고 발표 끝에 마지막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열흘 전 익명 제보자가 보낸 사실 확인서. 의무병의 진술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후 11시가 넘어 제가 갔을 때 그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인공호흡을 시작하자 누가 말렸습니다. 이미 사망 처리됐다고. 저는 그 지시가 이상했고 그래서 부위를 확인했더니 흔적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 홀 안은 무겁게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부터 군은 재조사 착수를 발표했고 명령체계 상위 라인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내부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동시에 민간 법원의 가처분을 신청해 증거 보전을 요구했고 법원은 CCTV와 통신기록, 출입 통제 로그를 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오빠의 폰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편히 자라는 말 대신 끝까지 가자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며칠 뒤 군 수사단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서늘한 회색 방, 검은 커피, 디지털 포렌식 결과표.
오디오 파일은 조작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었고 CCTV 시간대 조작 의혹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었어요. 저는 다시 컨테이너를 요구했죠. 그날 밤 위치가 바뀐 3개의 컨테이너, 그 내부를 조사해달라고. 처음엔 불가하다고 했지만 법원에 보전 결정서를 내밀자 그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사흘 뒤 컨테이너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산화된 피비린내 같은 금속 냄새, 그리고 우리가 찾던 흔적들. 고무 매트에 남은 미세혈흔, 바닥 긁힘, 천장에 새로 단 고리의 규격과 줄의 마모가 맞지 않는다는 감정서. 그때 수사관 한 명이 낮게 말했어요. 현장 조작의 가능성, 배제 어렵습니다. 그 말 이후 일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지휘 라인의 몇몇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해당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유류 라벨과 장부를 관리하던 관리 직원 2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자 지시의 방향은 위쪽으로 향했고 결국 연대장의 친인척이 업체 운영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묵인한 대가로 각종 특혜가 오고 갔다는 진술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사망 사건이 아니라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구조 맨 앞에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미치도록 억울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보는 데서 눈을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법정에서의 시간은 길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변호인단은 철저히 준비했고 저는 증인석에서 오빠의 음성과 영상, 메모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긴장으로 목이 메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목소리보다 더 명확한 증거들이 제 옆에 있었으니까요. 가해자 측은 사망은 불의의 사고였고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컨테이너 내부 감정서와 CCTV, 통신 로그가 그 말을 하나씩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 컨테이너 위치를 바꾸던 트럭의 배차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누구의 서명이 찍혀 있었는지 법정 모니터에 확대되자 방청석이 웅성였죠. 그 서명은 사건 이후 급히 삭제됐다가 복원된 자료에서 나왔고 복원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업체의 회계 담당자였어요.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던 날 저는 오빠의 사진을 마음속에 그리며 서 있었어요. 법정은 일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상급자 2명에게는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준형을 내렸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에게는 배임과 뇌물죄가 적용됐고 그 친인척은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군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야전부대의 사망 사건 조사 시 민간 참여를 의무화하고 CCTV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컨테이너 등 임시시설 작업 기록을 전산화하겠다고 밝혔죠. 그날 저는 법원 앞 계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 위에 진실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진실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빠는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저는 그 다음을 견뎌야 했죠.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법을 다시 공부했어요. 누군가의 마지막 문장에 매달리지 않도록 누군가의 첫 문장이 더 길게 이어지도록 돕고 싶었어요. 사건 종결 이후에도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가족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병사들, 저와 같은 밤을 견디는 사람들. 저는 오빠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어요. 야전에서 쓰는 모포 같은 닿는 곳마다 따뜻해지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훈련소 앞 작은 카페 한 켠에 상담 창구를 열었고 무료로 기록을 도왔고 정보 공개 청구와 증거 보전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다시 같은 벽을 만날까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역 병사가 용기를 내고 전역한 이가 돌아와서 진술하고 간부 한 명이 내부 제보자가 되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았죠. 진실은 결국 사람의 입과 손에서 자란다는 것을. 어느 여름날
저는 오빠의 묘 앞에 앉아 조그만 메모를 꺼냈어요. 오빠가 남긴 그 문장. 너는 찾을 거야. 겁내지 마. 그 아래에 제가 적은 문장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젠 나 말고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어깨를 스쳤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죠.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아 세우는 일. 오빠가 바라보던 그 컨테이너의 어둠이 아직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불을 켜는 것, 기록하고 연결하고 멈추지 않는 것. 이야기를 처음 열었던 문자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물함 17. 야상 안쪽. 미안. 그 한 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세상 여러 곳에 작은 불빛을 켜게 만들었어요. 누군가는 물어볼 겁니다. 왜 하필 너였냐고. 저는 이제 답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해야 했고 오빠가 내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만약 당신 곁에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어둠을 말한다면 믿어주세요. 믿는 마음이 사람을 구합니다. 믿어주는 한 사람이 결국 모든 걸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밤 오빠의 마지막 메시지에 제가 지금 답장을 보낼 수 있다면 이렇게 보낼 거예요. 찾았어. 겁나지 않아. 그리고 나만 찾은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찾고 있어.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기록하고 질문하고 연결해 주세요. 오빠가 그랬듯이요. 저는 오늘도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또 다른 사물함을 열기 위해, 또 다른 야상 안쪽을 뒤집기 위해, 또 한 줄의 메시지를 찾아내기 위해요. 그리고 언젠가 멈추지 않고 이어진 작은 불빛들이 커다란 대낮이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막장 인류사였습니다.